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와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면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특검 캐비닛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추석이어서 좀 더 특별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특검 캐비닛이 아니라 투자 캐비닛인데요.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김용남 전 의원께서 쓰시기도 했는데요. 이 1,400만 개미 투자자 중에 한 분으로서 오늘은 명절에 가족들과 친구들 오랜만에 모여서 투자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이슈로 중심해서 저희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빠르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네. 코스피 5천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저희가 간만에 좀 기회를 마련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김용남 의원님은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가장 특화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찬이십니다. 네, 게다가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서는 처음 저희 시사인 유튜브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김용남 의원님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팬이기 때문에 오. 팬심에서 꼭 같이 방송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신데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에만 투자하는 경제학자 서준식입니다. 네. 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서학개미들 약간 깜짝 놀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국장에 투자하는 우리 또 애국자들과 함께하는 그래도 방송. 서학개미 화이팅. 예, 네. 화이팅이시고요. 아니 어떤 의미로 팬이세요? 우리 서준식 교수님. 아니 그 전부터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서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워낙 뭐 얘기도 잘 하시고 또 논리적이고 물론 밑에 금융 경제학이 탄탄하게 예.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서 교수님 나오는 방송을 좀 찾아본 적도 오. 있고요. 그리고 같이 무슨 활동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케미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부 정책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또 이 여당 출신인 김한규 의원님도 모셨는데요. 김한규 의원님도 지금은 산자위에서 대왕고래 열심히 파고 네. 계시지만 원래 또 정무위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게다가 김앤장 출신이셔가지고 김현장하고 주식하고 별 관련은 없고요. 자본시장 정책에 특허가 네. 있으실 것 같다. 요새는 김앤장 출신인 게 아, 그런가요? 자랑이죠?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고의 로펌. 네. 아니 뭐 저도 9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오! 했었으니까, 예, 지금이야 개별 종목은 못하지만, 뭐 주식 투자로 손해는 안 봤으니까, 예. 네, 출연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서 교수님 모시려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쉽고 네.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입덕하게 되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려운 단어를 잘 모릅니다. 아, 이 또 겸손까지 하신 아름다운 지금 동학개미 대표 주자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OX 판넬을 앞에 좀 준비했는데요. 쉽고 재밌게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브리핑처럼 세 분의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왜 이렇게 드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게 본의 아니게 투자와 관련된 방송이다 보니까 이러한 공지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잠깐 준비했거든요. 자막 내용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 아니고요. 개인의 투자 판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유명하시긴 하시지만 이분들 이름으로 누가 투자 권유하거나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당연하지만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요. 저희가 추석이라서 녹화로 진행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제가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준비되어 있는 OX 판넬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하나, 둘, 셋 하면 O인지 X인지 각자 생각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팟캐스트로도 서비스가 되어서 드실 때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O인지 X인지.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코스피 5천 간다. 하나, 둘, 셋. 오, 다 같으시네요. 자, O 말씀해 주시고요. 자, 트럼프발 관세 이슈 연내 해결된다. 하나, 둘, 셋. X. 그러면 이렇게 세모? 예, 이렇게 세모. 예. 자, 그러면 각자 세 분 다 의견 다르시네요. 자, O 세모 X입니다. 자, 3차 상법 개정 이뤄진다. 하나, 둘, 셋. 오. 이건 다 같으시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과 세율 조정된다. 하나, 둘, 셋.
어유, 다 똑같으면 안 되는데요. 자, 자, 나만의 투자 원칙 있다. 하나, 둘, 셋. 오, 마지막에 가장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 코스피 5천 간다에 있어서는 세 분 다 오를 드시긴 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3천대 중반이거든요. 물론 정부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아있긴 한데 가능합니까? 그럼요. 저는 글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일 큰 그 걸림돌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주 안 좋은 결과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4천 가능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나서 뭐 빠르면 예. 이르면 2028년까지는 5천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오 진짜 예 우리 서준식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가치 투자자는 어떤 지수를 전망하지 않거든요. 아, 그냥 지금 싸다 비싸다 예, 예. 이것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 봄에는 방송에서 처음으로 오. 지수를 얘기했어요. 아, 이 몇십 년 동안 투자하시는 투자 인생 중에 처음으로 숫자를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숫자를 얘기했고요. 올해 초요? 상법 4월이었어요. 오. 4월에 여러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쯤이면 3,500이 저점이 될 것이다.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듣고 설레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 2,400이었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댓글에 막 온갖 욕들이 많이 오는데 이 댓글에 욕이 많을수록 제가 잘 그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역배팅 하시는군요. 근데 왜 근데 그렇게 그게 보셨어요? 예.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 되면 이게 다른 것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보면 PBR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좀 올라서 지금 3,400 정도가 1.2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3,000을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 말은 그런데 이 3,000이라는 게 PBR이 1이잖아요. 예. 매년 똑같지가 않아요. 오. 매년 증가해요. 내년에는 PBR이 1이 되면 우리나라가 그 돈을 한 10% 정도 벌거든요. 예. 기업들이 10%를 벌고 2%를 배당을 줘요. 예. 그럼 8% 정도는 자산이 쌓여요. 아, 기준치가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예. 3,000의 8%가 얼마죠? 240. 그러니까 내년에는 3,240이 PBR 1이에요. 1이 된다. 아.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로 숫자하는 가면 거네요. 예. 4년 뒤에는 PBR 1이라도 예. PBR 1이라도 4천이죠. 오. PBR 만약에 다른 나라들처럼 평균치 정도인 1.5가 되면 예. 6천도 되는 거예요. 6천요? 그런데 뭐 그까지는 오 하는데 1.5 정도가 아니고 한 1.2 1.3 정도만 지금이 1.2잖아요. 지금 예. 3,300, 400 요 정도가 요 정도 PBR 가치를 유지를 하기만 해도 4년 뒤에는 5천이 되는 거죠. 오, 이 네. 정부 여당에 계시는 김한규 의원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바람을 좀 담았죠. 예. 쉽지는 않은 건 맞고요. 정권 초기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늘어나야 5천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책 관여자들이 이 수치로 목표를 내세우는 게 적정하지는 않은데 정부나 민주당 의원들이 5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해내야 네, 된다. 그렇죠. 그러면 공개적으로는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 이 민주당의 성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어제도 저희 의총에서 뭐 주가지수 5천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산업 정책을 세우든 금융 정책을 예. 세우든 결국은 의원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는 있지만 예. 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는 거는 정책 관여자들의 역할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수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세가 지금 약간 뭐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심리가 다시 바뀔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만 하면 예. 저는 뭐 남은 4년 반 동안 5천까지 가능한 일이다. 예.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두 분 전문가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 플러스 정치권의 의지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진다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야지 제가 여기서 X를 딱 들어버리면 시장의 시그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긴 그래서- 하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중요하죠 그것도. 아니, 진짜. 대통령이나 네. 뭐 신이니까. 이소영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그 주가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를 들었다라는 거는 예.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뭘 들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너무 주가 지수 추종하는 걸 하면 따라쟁이 같아갖고 아. 다른 걸 뭘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아, 네. 국회의원들은 그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재산 공개를 통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특정 인더스트리 관련된 ETF를 들어버리면 아. 정책 관련된 행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저는 이제 산자위 산중인이기 때문에 항상 인더스트리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철강산업 요즘 어렵잖아. 이거 관련된 추종하는 ETF 들면 야 결국 자기 재산 늘리려고 저러냐라고 공격할 거라 좀 고민이 많은데 여하튼 의원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 네 말씀드립니다. 예.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ETF가 다른 분들이 너무 이미 많이 해서 따라하는 것 같으면 저기를 하세요. 선물 매수를 하세요. 지금 구체적인 투자 권유. 자, 각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네. 저는 물론 코스피 5천이 가만히 있는다고 달성될 수 있는 숫자는 전혀 아닌데 예. 일단 그 입법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 법원이 바뀐 상법을 입법 취지대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 부분까지. 근데 가능하군요. 아직까지는 그게 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조건은 우리나라의 플레이어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플레이어들은 주로 뭐 많은 기관 투자자나 뭐 개인 투자자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무조건 코스피는 5천 이상 간다. 근데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이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지금 4만 5천 이상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되면 되는데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행동주의 펀드. 뭐 정 안 되면 저라도 하려고요. 오, 지금 이 선언 역시 개미 투자자 대표로서 선언하셨습니다. 소액주주 혁명이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그럼요. 하죠. 네. 예. 혹시 더 말씀하실 게 교수님 있으신가요? 이미 상법 개정을 예. 통해서 예. 0.8에 있던 PBR이 지금 1.1, 1.2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는 다른 몇 가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몇 가지 정도 더 첨가를 하면 적어도 1.2, 1.3 정도 PBR을 유지할 거고 예. 그러면 4년 뒤에 5천은 자동으로 간다. 아. 만약에 다른 나라 수준으로 1.5까지 간다면 예. 뭐 그 정도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면 6천까지도 갈 수 있다. 4년 이야. 뒤에는. 저는 저희-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거나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네. 아니 저는 그래도 부담을 가져야 되는 예. 일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의 본질적인 부분도 챙겨야 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코리아 변호사를 리스크.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 북한 관계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바로 고객들이 출장 취소하겠다고 그렇군요. 와요. 뭐 예. 어머니가 도저히 못 가게 한다 한국에.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최근에도 저희 동료 의원들이 홍콩 가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결국 남북 관계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한국에서 예. 전쟁이 일어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동 같은 데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률이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피해야 하는 투자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디스카운트도 분명히 있다. 오. 기업의 주배 구조 관련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지난 정부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되면 일정 부분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 꽤 많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교수님. 예. 4년 반 네. 후에
이 세 명의 조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주가 지수의 가장 큰 지금 장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 트럼프발 이슈인 것 같거든요. 관세와 관련해가지고는 요새 좀 잘 우상향하다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 모양새인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내 해결된다가 유일하게 세 분이 의견이 갈린 부분이거든요. 먼저 김한규 의원님이 엑셀 네. 드셨는데 이야기를 좀 꺼내주시겠어요?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관세 협상을 최대한 미루는 게 나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미 간에 빨리빨리 협상을 해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공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얘기하자면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비하면. 그러면 굳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 체결한다? 그거는 안정적으로 뭐 앞으로 한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장점이 하나 있을 뿐이지만 예.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도 방법인데 국민들께서 이런 측면도 고려하셔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번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앞으로 무조건 지킬까요? 기존에 한미 FTA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체결하고 나서도 트럼프 임기 내 아니면 트럼프 이후에도 예. 이게 통한다. 그리고 그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앞으로는 미국의 주류가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필 거다. 예. 이건 뭐 중국하고 관계가 아니라 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미국 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영향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뽑아주는 그런 주에서 이런 정책을 좋아하거든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예. 그래서 공화당은 무조건 트럼프 이후의 정치인들도 이렇게 할 거고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도 이런 정책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런 미국과의 협상은 크고 작은 협상이 계속 있을 거다. 예.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오히려 마시고 미루는 게 네. 나. 국민들께서 그냥 투자를 투자를 멈추지 마시고 네네. 순매수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그라데이션 이렇게 가볼까요? 세모하셨던 서준식 교수님 의견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로 가운데를 두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트럼프 정부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5년 동안 계속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좀 바텀업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저는 트럼프의 목적은 관세가 아니고 투자 유치거든요. 투자 유치로 삥을 뜯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통한 그런 손실 그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를 좀 많이 먹인다 하더라도 그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똑똑한 기업들께서 잘 그거를 헤쳐나갈 뭐 그런 위기가 한 번 두 번 있었습니까? 예, 잘 헤쳐나가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밸류가 계속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이 관세 문제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안심을 시켜주시는 말씀이시긴 하네요. 투자에는 별 무리가 없다. 가장 크게 해결된다는 어떤 보면 가장 큰 저희의 위로이긴 한데 우리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을 언제 뒤집을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내 그 타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10월 말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거의 지금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물론 이런 뭐 마가라든지 이런 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 또 미국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다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선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재선제 하고 있고 예, 예. 미국 헌법의 해석상 이게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하더라도 그 세 번째 임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뭐 거의 주류적 상식이기 해석이죠. 때문에 예. 예, 주류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기 선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뭐냐? 일단은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는 기회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죠. 자기 임기 예. 내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임기를 끝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 실패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뭐 처음에는 뭐 자기 대통령 취임하면 뭐 며칠 24시간 안에. 내에 끝낸다고 그랬던가 뭐 그러다가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그랬다가 지금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자 지구의 분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그 노벨 평화상의 수상 근거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의 가장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다가 그 과정에서 의외로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이 또 돌발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연내가 에이펙의 기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뭐 그런 희망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또 셋이 출연해갖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수시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4천 됐을 때. 핑계 삼아서 출연을 계속할 수 있는. 좋네요. 이 조합 좋네요. 네. 네. 그럼 3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세 분 다 5를 드셨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 서준식 교수님께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이제 그 주식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뒀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나라 정치를 얘기를 할게요. 정부 여당만 있고 정부만 있는 그런 나라는 발전이 가능할까요? 예. 야당이 있어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잡아줘야지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5년 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걸 엄청난 규모로 운영하셨던데요? 30조였나요? 좀 됩니다. 예. 30조 이상의 운영을 하셨다고? 예. 예. 운용을 하는데 어떤 그 운용사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냐 했을 때 펀드 매니저 혼자서 자기가 운용하고 자기가 리스크 관리하고 자기가 분석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데는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 관리팀이 있고 예. 투자 분석팀이 있고 크레딧 애널리스트도 예. 있고 이러면서 견제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운용사가 될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주식회사도 원래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예. 경영진이 있다면 이사회가 있어서 항상 그 경영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지켜보다가 못하면 파이어드 할 수도 있게 예. 그렇게 원래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그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우리 똑똑한 그 국민들이 워낙 그래서 잘 끌고 왔지만은 예. 지금은 더 이상의 발전이 있으려면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항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야당이 있어야지 그 기업의 발전이 예. 생기고 그런 기업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이제 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통해서 예. 우리나라의 많은 상법 개정안. 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예. 네, 많은 우리나라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게요. 예, 예. 그렇게 그러면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순환이 될 수 있다 레드 생각합니다. 팀은 어디나 필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할 균형이 없으면 잘 발전하기 이제 우리 경제가 그 정도 수준 올라왔으니까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렇죠. 이제는 그 독재 기업에서 떠나서 민주 기업으로 그러게요. 그렇게 바뀌어야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오너십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동주의 펀드들이 오히려 이 오너십을 약화시켜가지고 회사의 좋은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말과 같은 거죠. 정치에서 보면 예. 야당 때문에 정치 못해 먹겠어 하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불편해요. 아니, 뭐 합리적인 비판을 할 때도 있는데 지금 며칠째 그 예, 감정이입 그쪽으로 하고 계세요. 필리버스터 하고 계시죠. 무제한 네, 토론한다고 하면서 네. 본회의장에 자기네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그래서 저희의 체력만 깎아먹는 네. 그래서 네, 좋은 야당을 네. 만드는 법안이기도 그래도 하다. 국민을 지켜보고 죄송하지만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런 멘트를 치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공감을 그쪽으로 많이 네. 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야당을 만드는 법안이다라는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게 단순히 뭐 민주화가 아니라 진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오히려 체력을 좋게 만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이제 그 3차 상법 개정이 예. 아마 이번 정기국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재계 쪽에서는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예. 그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그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적대적 M&A가 제대로 된 기업을 상대로 성공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나? 제 기억이 없어요. 예. 한 건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른바 적대적 M&A, 그러니까 지금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주식을 공개 매수 방법으로 해서 경영권을 가져가는 게 활성화돼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경영권 보호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해서 뭐 환경협이나 이런 데서 반대가 아주 극심한데 원래 우리나라 상법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각 목적 등 아주 한정된 경우에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2011년도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제한이 없어졌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장회사는 지금 총 발행 주식의 50%가 넘는 자사주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20%, 30% 예. 들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 급할 때는 이제 그 이른바 백기사한테 양도해서 의결권을 되살려서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 적이 몇 번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슨 경영권 보호 대책을 운운하는 거는 정말 상황하고 전혀 안 맞다라고 결과적으로 생각해요. 예, 세습하는 목적인 거지 정말 그 오너십을 강화한다거나 회사를 강화하는 방식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계속 드는 건 사실인 것 회사의 같습니다. 경쟁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예. 혹시 그 최근에 F1 더 무비 예. 보셨어요? 네.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그 영화이죠. 거기 예. 보면 그 F1 팀의 구단주가 예. 그 대장이 브래드 피트를 찾아가죠. 예, 섭외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 좀 운전 좀 해줘 하니까 브래드 피트가 아니 당신이 그 팀의 주인인데 왜 그렇게 쫄고 뭐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을 굽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구단주지만은 이번에도 잘못하면 나는 이사회에서 잘려. 그 얘기를 해요. 그렇네요. 그 부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 내가 대주주고 구단주라도 사장이라도 이사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너 못하면 잘리는 거야. 그런 식의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브래드 피트를 그런 견제가 있으니까 브래드 피트를 데리고 와서 엄청난 성과를 내잖아요. 예. 잘해보려고 그런 게 노력하는 안 되는. 가능해지는 거죠. 예. 바르뎀이었나요? 뭐 예,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상법 개정안 되는 겁니까? 여튼 지금 의석수로는 여당에서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주말 동안 예. 국회에서 의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총 안건 중에 하나가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기업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예.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쭉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원래 자사주 취득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경영권 보장을 위해서 갖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뭐 이익 배당이라든지 이럴 때 돌아가는 주주 환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또 배임죄 이슈, 그러니까 배임이 형법상 배임이 있고 상법상 배임죄가 있는데 예. 배임죄를 다 없애는 거는 뭐 적절하진 않겠지만 뭐 상법상 배임죄 정도는 없앨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아까 말씀드린 주가지수 5천 이런 차원에서 다 세부적인 수단을 계속 찾는 거고 3차 개정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4차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했을 땐 경영권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크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상법 개정들은 계속 고민해야 된다. 제가 미국에서 짧게 그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M&A 관련 상법 수업을 여러 개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다 그 경영권 분쟁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 그 과정에서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이사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문제들 또 이사들이 주주하고 본인들하고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으니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하는 이런 식의 미국 문화를 회사 문화를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저는 또 한경협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위기를 계속 이게 어느 정도는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경쟁력 생각해요. 강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제대로 선고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회이사 선임 자체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축적이 돼야 기업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표정이 되게 불안하신 것 같은 시간이 지금 불안하시죠? 아닙니다. 지금 딱딱 맞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셨다고 하지만 네. 하버드 그 학교가 네. 하버드라는 소문이 네.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그 아까 배임죄 이야기하셨으니까 김한기 의원님한테 이것만 잠깐 여쭤보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배임죄에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의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도 어떻게 법을 많이 연결을 해야 되는 배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은 변호사는 안 해봤어요. 검사만 해봤지. 그래서 아니 김용남 의원님은 변호사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럼요. 퇴직하신 지가 좀 됐고 그래서 전혀 뭐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런데 배임죄 예.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그 주주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해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소송을 못해서 그동안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배임죄로 그런 증거를 마련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동훈 그 원외 정치인의 얘기는 뭐 굳이 그렇게 저희가 신경 써서 들어야 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임죄라는 게 실제로 상당히 어려워요. 기소하기가요? 그러니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게 과연 그렇죠. 이게 배임죄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배신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죄잖아요. 회사에 해를 끼쳤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배신 행위로 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식의 배임죄가 형사벌로서의 배임죄가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대신 미국을 예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기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돼요. 대신에 이게 있군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프로드라고 하죠. 프로드가 우리나라 사기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죄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또 배임죄, 횡령죄 이런 게 있습니다만 각각 엄격한 해석을 하는 죄명이 여러 개가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한 형사범죄가 각각 규정돼 있다면 미국은
배임죄는 없지만 그냥 넓게 프로드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해버리면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기죄 적용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런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견제책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혹시 더 말씀 덧붙이실 거 있으세요? 저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까지 해서 그 경영진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 애매한 법을 적용해서 형사 처벌까지 가면 이거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세력 뭐 그쪽 세력이 엄청난 절대 예.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기업을 굉장히 컨트롤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까지도 상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이 되면서 이거는 풀어주는 게 맞다. 네. 다른 법을 개발해야죠. 그거를 이제 견제책을 그런 차원에서 견제책을,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하셔야죠. 예. 예. 그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검찰이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배임죄 수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하고 있고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예. 방식으로 권력을 분산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 과거에 그런 검찰의 관행은 좀 경찰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로 일하면서 기업의 법무팀이 실제로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회사를 위한 변호사들이 있고 예. 기업 오너를 위한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회사에서 잘 나가게 해요? 오너를 위한 변호사요.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법 개정해야 되겠네요. 이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오너를 위한 변호사라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 저희가 변호사로 일을 해보면 그런 이 회사에서 이익 충돌이 될 만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여전히. 예. 왜냐하면 가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배임죄거든요. 그리고 계속 검찰이 이런 식으로 기업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미국처럼 그 다른 민사소송으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아직은 기업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주주 사실 재벌들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조금 저는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순수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예? 보면서 야 어떻게 기업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저렇게 더 잘 나가고 자부심을 갖고 노골적으로 나는 오너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좀 약간 충격을 느꼈던 부분이 아직도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 사례를 들어주니까 더 재밌고 생생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분 다시 모시고 배임죄 토론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 다 이제 조정된다에 오를 드셨는데요. 간단하게 각각 왜 그렇게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준식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조정된다는 게 기재부 안에서 네. 국회 안으로 이제 조정된다는 네. 거고요. 기재부 안은 저는 이번에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리도 명분도 없는 그런 규정에서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는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고인가 그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설마 근데 무지할까요, 기재부가? 그런데 그래서 토론이 돌려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기재부 안은 일단은 세수가 줄어들어요. 세금 깎아준 만큼. 네네. 세수 줄어드는 게 확실히 보이고 그다음에 배당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하지만 국회에서 낸 안들 세 분이 지금 내셨는데 아마 이게 병합되어서 그렇게 의결 법안으로 법안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많은 그 기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배당세가 늘어요. 예. 전반적으로 예. 세율은 낮추지만은 배당액이 증가하면서 배당세가 늘고 거기에다가 정권거래세가 배당세보다 더 많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10조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근데 지금은 5조로 이렇게 좀 줄어들어 있는데 이걸 다시 키우게 하는 그 정권거래세는 그 주식의 가격이 높아지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주식 거래가 더 활발해지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세를 낮춰줌으로 해서 그런 정시 활성화가 있으면
거래세도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경제가 좋아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세수도 좋아질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 안이 자본 시장 활성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넘어가는 다리로 놓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그렇게 훨씬 생각하고 실효적이어야 있습니다. 된다. 아니 말씀이시네요. 소 교수님은 참 말씀을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보통 예. 교수님들 보면 약간 이제 유식한 말을 섞어서 하면서 말이 어려워지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는다는 거 말씀하시면 보통 교수님들은 레포곡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벌써 어렵네요. 어려운 말씀은 전혀 안 섞어가면서 참 쉽게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실제로 그래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한규 물론- 의원님.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정부안이 나왔고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낸 법안보다는 세율이 낮아서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 기존 입장을 바꿨잖아요. 야당 예. 입장 고려했다고 예. 하는데요. 근데 또 바꾸기가 상당히 정부 입장에선 세수 예측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수가, 실제로는 네. 전문가들은 달리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재부 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10월 달이 고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부 예산하고 같이 원래 12월 2일 날 통과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10월 달 국감을 한 다음에 11월 달에 실제로 기재위에서 관련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텐데 지금처럼 그냥 가면 정부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런데 10월 달에 투자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들이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 정도 갖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기업의 배당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진다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 저희 의원들 이소영 의원 법안에 저도 공동 발의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또 여당이 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토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투자자들, 지지자들이 실제 효과가 없는 거 조금 고치는 것보다는 기왕 할 거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우리의 성과로 얘기할 거면 효과가 있어야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부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세모인데 희망을 담아 동그라미.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렇군요. 대부분이 뭐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지금 국회안을 찬성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27.5% 최고 세율 그거를 양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대주주 양도세가 27.5%이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이걸 배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이렇게 아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자기 혼자 팔고 나올 것인가 이거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보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편 원하는 거는 지금 14.5%인가요? 15.4% 그 배당 소득 그 과세 이걸 한 9% 정도 낮춰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낮춰줘야지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나중에 은퇴를 해서 배당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게 이런 쪽을 낮춤으로 해서 그런 유도를 좀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좀 지키면서 꼭 이거는 해서 나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까지도 연결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 양도세율보다는 낮거나 적어도 같아야 되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때 세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정부 안인 38.5%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대주주 입장에선 그러면 사내 유보 잔뜩 해놨다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잖아요. 대주주 주식 팔 때만 그게 붙잖아요. 그 세율이 27.5%인데 중간중간 배당 받아가면서 세율이 38.5%라고 그러면 누가 배당을 늘리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27.5%로 적어도 그 결국엔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플렉서블한 예.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 요건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게 정부 안이었잖아요. 예. 그거 정부 안이 마련될 때 대통령께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그 안을 마련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렵죠. 근데 그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한 달이 훨씬 넘게 지속됐어요. 결국에 근데 전국적으로는 그냥 50억 유지로 결론이 났죠. 예. 왜냐하면 그 여론을 흡수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나 뭐 여론상으로나 결국엔 또 여론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게 맞고 틀리다면 모르겠는데 그 방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38.5%가 아닌 27.5% 이하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는 아까 5천까지 간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X? 네. 그거 안 되면 X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세 분의 투자 원칙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래서 이 세 분은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서준식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가치 투자자이고요. 예. 그 가치 투자자의 원칙은 싸면 삼키고 비싸면 뱉는다. 오. 그리고 그게 싼지 비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주식, 측정할 수 있는 투자 대상만 골라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주식은 보면 우리나라에 한 2,000에서 3,000개 주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투자하는 주식은 한 200개에서 300개만 대상이에요. 그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식이고 그거를 채권처럼 계산을 해요. 채권처럼 계산해서 기대 수익률이 이거는 8%밖에 안 되네. 이거는 15%가 넘네 했을 때 제가 계산한 기대 수익률이 15%가 넘는 주식만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가 번뜩 뜨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변호사 시절부터 투자를 또 하셨다고 하는 김한규 의원님의 투자 원칙도 변호사 때는 투자를 못했고요. 그러세요? 예, 제가 잘못 들었네요. 이해충돌 우려가 예, 있으니까 예. 변호사 되기 전에 예. 이제 고시 공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그때도 했는데 빨리 하신 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법위원선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체커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요만한 기계에 주가 지수를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사법위원선 때도 계속 그거 보게 되고 점심 시간에 PC방 가서 저기 거래하고 오고 진심이셨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는데 결국은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업무에 그 돈은 벌고 그 공부에는 손해를 많이 벌고 투자 경험은 쌓았다. 예? 코인이 없던 게 다행이에요. 세시면 그때 코인이 끝났으니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한 거는 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정보는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유의하십시오. 네, 예. 너한테만 지금도? 알려줄게가 뭐 한두 번은 상한가를 치기도 하는데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야. 그런 정보들은. 예. 그래서 한두 번 당하고 나서 그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좀 버티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갖고 왜냐하면 옛날에 미수도 쳐보고 뭐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아니면 못 이기더라고요. 저 같은 개인 투자가는.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무슨 버티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존중하며 버티기. 예, 그러니까 예, 존중하며 버티기를 할 수 예. 있는 정도. 그래야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버티다가 예, 이제 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신문 열심히 보고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주가 뭔지를 막 열심히 이제 좀 보고 그러면 최소한 그 무릎에서는 못 사도 예. 허리에서는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아도 그냥 어깨 정도에서 어깨 정도에 파고 그 정도로 하게 되면 된다. 그런데 꼭 사람들이 이미 늦었어. 이미 테마주라 이미 초반에 들어갔어야 된대라고 생각하는데 뭐 미국 같으면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한 2배 올랐을 때. 근데 그 이후로도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나눠서 그렇게 되면 신문도 열심히 보게 되고 긍정적인 면도 세상에 있는 것 대한 같더라고요. 상식도 키우고 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결국 그런 네. 건가요? 예, 존중하며 버티고 그리고 또 뉴스 아니, 열심히 보고. 첫째는 존중하면 버티기보다는 네, 그 남들이 살아는 거는 남들이 너한테만 알려준다는 건 하지 마라. 알려줄게는 어. 얘기 듣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대인 관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고백을 너한테만 알려줄게라고 얘기했을 땐 내 앞에 한 100명한테는 알려줬던 거예요. 네. 아, 이거 정말 진솔한 고백이십니다.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저는 뭐 실패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얻은 거는 역시 거버넌스가 훌륭한 기업에 투자해야겠다. 아, 그러니까 그 업종 아니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결국엔 주주를 얼마나 대우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느냐. 아.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전국적으로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사여야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거버넌스가 형편없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를 기준을 들자면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의 좀 자질을 본다. 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뭐 명목상 대표이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가장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실제로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좀 자질을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 예. 왜냐하면 그 머리 나쁜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는 결국엔 끝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진짜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보고 그 사람의 좀 이 됨됨이 자질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 가지로 인생의 철학과 배울 점까지도 오늘 듣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이랑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서 이 총괄적인 마무리 발언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던 그래요? 말씀이나 뭐든지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뭐 예측을 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제 정책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이거 말고 경기를 부양시킬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큰 돈 드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경제 GDP를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이거를 들고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에 제가 너무 기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가 더 풍성해지는 기분인데요. 또 이 조합으로 모셔서 채점을 중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